난 사장님보다 더 크게 망했었어요. 나는 빚만 17억 있었지, 빚만. 진짜로. 난 잠이 왔겠냐고. 부모님이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그리고 음식장사 하지 말라는데 음식장사에 돈 벌어갖고 식당을 해다 식당 건설까지 하다가 뚝딱 망했는데 어디 부모님 손도 못 벌리고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성공 못 했겠지. 일어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맘처럼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직장생활도, 투자도, 사업도 뭐 하나 내 맘대로 딱딱 알아서 척척 진행되는 게 없죠. 남들은 쉽게 잘도 하는 것 같은데 꼭 내가 하면 그때마다 잘 안 되고 그나마 조금 되는 것도 오래 안 가 어려워지고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린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주변에 둘러보면 운 좋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운조차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야속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도전하고 노력하고 용기 내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금수저만의 리그 웃기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남들 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왜? 너희랑 다르니까 라는 그 자신감 하나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이 도전이죠. 먹고 살기 위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그에 맞는 도전들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우리의 도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공보단 실패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잘 모르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거라면 우린 백지 상태에서 다양한 함정과 위기 순간을 경험하다 보니 매번 무섭고 두렵고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처음 결정했던 그 순간엔 어쩌면 내 예상과 달리 어려운 구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머릿속으로 간단히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늘 상상 속에서의 어려움과 실제 내가 경험하는 체감은 다르죠. 자신의 도전이 좌절되는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아무리 내가 상상해보고 연습해봐도 그때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뻔히 보이는 벽에 부딪히고 멍들고 울면서도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계속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면 다른 거 찾아보지 뭐. 여러분, 현재 자신이 도전했던 분야에서 생각처럼 성과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다시 이건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였나요? 아님 자신의 방식이 문제였나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이나 투자와 같이 자신의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는 도전을 시도했었고 성과가 좋지 않아 그 시도 자체를 부정하고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라면 내가 한 사업이나 투자 대상이 문제인 것이지 투자나 사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기에 후회하는 대상이 행위 자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전했던 그 행위를 부정하고 후회하는 순간 우린 다신 그 도전을 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서 그 옵션을 영영 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나 사업 아니면 그 무엇이 됐던 대부분 우리가 도전하는 행위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며 이미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영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 영역에서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현재 잘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거나 아직 성과를 얻을 때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즉 지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 한창 재밌어지려는 이 순간 바쁘시겠지만 잠시 짬을 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퀀텀 점프라는 말을 아십니까? 퀀텀 점프는 물리학 용어로 양자 세계에서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튀어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해 모든 일은 꾸준히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계단을 튀어오르듯이 한 방에 다음 단계로 튀어 올라가는데 그걸 우린 일상적으로 퀀텀 점프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공부, 운동, 투자, 사업 그 외의 모든 것들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퀀텀 점프가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한 만큼이 정확히 우리 눈에 보이고 조금씩 성장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도전 과정에서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행위들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지 않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도 다 했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고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다 보니 어느 순간 지쳐서 더 이상 안 하다가 어쩌다 다시 한번 해보면 역시나 아무 변화가 없으니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어차피 하나하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굳이 아까운 시간을 왜 그곳에 쏟냐는 논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팩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가? 그래, 나랑 안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해보자 하면서 버티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두들겨도 변화가 없으니 그래,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속은 거 같아. 이거 아닌 거 같아. 라는 생각으로 점점 무기력을 넘어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퀀텀 점프를 앞둔 시점에 우린 그동안 축적된 모든 경험치를 내려놓고 레벨업 직전에 우리의 도전을 멈춥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뜨겁게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연소하며 0도에서 90도까지 올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99도까지 올린 사람한테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너한테 맞는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야. 그만해. 라며 자신의 인생과 도전을 데우는 행위를 멈추게 했다면 또는 자기 스스로 지쳐서 99도에서 도전을 꺼버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끓는 물의 상태는 끓기 전과는 완벽히 다릅니다. 물은 서서히 끓기 시작해서 끓는 형태가 점점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끓지 않은 상태에서 끓은 상태로 완전히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99도에서 멈추는 행위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1도의 노력 때문에 성패가 갈리는 거죠. 만약 우리의 인생에 끓는 점을 향한 도전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면 저는 이 멘트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 바뀐대. 안 쪽팔려?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보란 듯이 한번 바뀌고 싶지 않아? 그걸 한번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가 도저히 안 변해라는 걸 그런 기본 인식을 깨달란 말이야. 자꾸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투성이다 이거는.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 다짐해도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며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또 가다? 원양어선 나가! 이런 비아냥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는 이렇게 말했죠.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이 드라마의 대사처럼 우리 주변엔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꺾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땐 언제나 그런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이 말하는 냉소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인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도 감기처럼 주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에 같은 방을 쓰는 100여 쌍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이른바 인지취약성이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미치는지 관찰했는데 그 결과 같은 방을 쓴 지 3개월만 지나면 룸메이트와 비슷한 감정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관찰됐고 우울증 증세가 있는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한 신입생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6개월째에 우울증을 보일 확률이 2배 가까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의 나약함과 패배의식을 이겨내고 주변인의 부정적인 생각에 전염되지 않는 강인한 멘탈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이번 영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 앞에 약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빨리 실패를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1도만 더 끓으면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위대한 도전들을 지쳤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투자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고 파이어고 뭐고 이젠 다 지치고 힘들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드실 겁니다.
이처럼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많이 지쳐서 그만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노력의 결과로 자신의 퀀텀 점프가 이제 바로 앞이진 않을까요? 이제 1도만 더 올리면 100도가 되는 상황은 아닐까요? 계단식으로 오르는 비약적 상승을 앞둔 바로 그 직전에 자신의 도전을 멈추는 것은 아닐까요? 앞선 영상에서 백정원 대표가 말했듯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두 안 된다는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당당히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 지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전 과정의 모든 실수는 재산이며 많이 할수록 재산이 커지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실수가 소중한 자산이라는 마인드로 실패해도 미친 듯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실수가 치환된 재산들을 바탕으로 강한 힘을 갖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절대 자신의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Dude, your attention needs to be on this. This is the target. It's not the watch, it's not the car, and it's not the vacation. It's freedom. 인생의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명품 시계, 스포츠카, 휴양지, 여행 이딴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정하라고. 매일 돈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 일했다는 거야. 늙어서까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언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나눠서 써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그딴 걱정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겁나 영업하고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니까. 어린 시절 지긋지긋한 약물 중독자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성공할 수 없다는 평가를 뒤로하고 부와 성공을 향한 집착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결국 성공한 사업가와 8천억 자산가로 변모해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마인드셋 영상과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있게 전해주는 동기부여 씬의 겁나 센 캐 그랜드 카돈. 오늘 영상은 제가 그랜드 카돈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의 유튜브 채널의 대표 영상이자 업로드된 후 5년 동안 70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그의 사무실 직원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줬던 레전드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제가 그랜드 카돈의 거칠고 직설적인 하지만 통쾌한 화법의 느낌을 잘 살린 더빙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100억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다소 한국의 소득과 물가 상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랜드 카돈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들을 이해하기엔 너무 훌륭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선별해서 영상에서 계속 보고 표현하고 다듬으면서 더빙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큰형님의 뼈뜨리는 충고를 듣는다는 마인드로 한번 그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회사 영업팀과 미팅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친구들은 매일 전화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친구들은 제가 오늘 영업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다면, 우리가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아마 절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영업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거절당하는 거, 수많은 장벽,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에 의한 멘붕을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힘들다고 느껴질 겁니다. 영업은 정말 힘든 일이긴 합니다. 마치 배우가 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래도 왜 사람들이 100개의 오디션까지 보면서 배우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뽑아주지 않고 스스로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지망생들이 그 길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제군들, 오늘은 내가 영업이 아닌 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왜냐면 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판매 실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100만 달러, 대충 말해서 10억. 3조 자산가 피터 틸은 이런 말을 했어. 10억대 부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 부자, 20억 부자, 30억 부자, 40억 부자, 이런 자산가들은 미국에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하물며 별거 아닌 긴급 상황, 이혼, 뭐 살다 보면 생기는 중대한 소송, 비즈니스 소송 같은 거, 뭐 이런 이슈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네들의 자녀들은 언젠가 대학을 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하면서 느끼는 이런 거절과 절망, 좌절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야. 그러려면 우선 우리는 돈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야 돼. 일단 지금부터 내가 계산을 하면서 설명할 건데 10억으로 대충 맞춰가지고 얘기해볼게. 참고로 난 이 작업을 34살에 한번 해봤어. 자, 10억. 만약 너희들이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그러니까 자네 몇 살이지? 27입니다. 오케이. 만약 27에 10억은 있는데 더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언젠가 47세가 될 거고 65세가 되겠지? 자, 27세의 자네가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없이 한 달에 400만 원을 사용한다면 10억이라는 돈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한 2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럼 너흰 어디에 살고 있을 것 같냐? 한 달에 400만 원을 쓴다면 생각해봐. 한 달에 딱 400만 원을 쓰는데 다른 소득이 없고 사회보장 시스템은 붕괴되어 있을 거고 의료보험도 붕괴되었다고 가정해보자고. 근데 뭐 이건 어차피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암튼 그게 언제인가인 시간의 문제지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일이야. 암튼 25년 동안 매달 400만 원을 쓰다 보면 넌 어느덧 52세가 되어 있고 거지가 되어 있을 거야. 느낌 알겠지? 자, 한 달에 400만 원이면 한 주에 100만 원씩 쓴다는 거고 아마 90만 원 정도는 식료품비로 나갈 테니까. 그리고 집세는 얼마야?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럼 12년밖에 안 남은 거야. 자네가 10억이 있어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자네가 10억이 있어도 사람들은 10억이 있다고 하면 와 10억 진짜 부자네요 이런다고. 근데 부자는 무슨? 아니야. 그 사람들이 무슨 부자야. 그 사람은 지금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왜냐? 추가 수입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너희들은 돈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47세라면 62세까지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65세라면 그럼 언제든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뭐 직장을 잃는다던가 그 전에 소득이 없어진다던가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 덮친다던가. 내가 여기서 계산한 거에는 심지어 인플레이션은 반영도 안 했어. 이 계산은 모든 게 그대로라는 가정하에서 한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집 렌트비도 안 오르고 자동차 할부금도 안 오르고 아무것도 오르지 않는다? 이건 절대 불가능이야.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이라고. 근데 문제는 아무도 방송에서 10억 자산가는 사실 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산층이다라는 얘기를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 계산을 33살에 해봤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팍 든 거야. 그래서 바로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그래서 100억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오케이? 100억이면 새로운 수입이 없어도 아마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100억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것 같아? 10억은 좀 부족하다는 걸 내가 좀 전에 설명해줬으니까 기억할 거고 너희들이 1년에 4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25년 후에는 어쨌든 10억을 모을 수 있겠지? 근데 8천만 원을 매년 번다면 반으로 줄어서 12.5년이 걸리겠지? 그럼 만약에 1년에 1억 6천만 원을 번다면 6년이 걸리겠지? 오케이? 그것도 아니면 1년에 10억을 한 방에 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계산부터 해보라고. 계산도 안 하니까 잘못된 목표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목표를 세우라고. 너랑 너의 배우자랑 같이 제대로 된 목표를 일단 세우라고. 이해했어? 그리고 맨날 이딴 소리들 좀 하지 마. 아, 난 이 차가 너무 좋아요. 새 차 사러 갈 거예요. 이게 제 목표예요. 내 말은 이런 게 아니잖아. 응? 인생의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명품 시계, 스포츠카, 휴양지, 여행 이딴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정하라고. 응? 설문조사를 해보면 부자들의 67%는 자동차나 보트 여행 같은 물질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했다니까. 매일 돈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 일했다는 거야. 늙어서까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언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나눠서 써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그딴 걱정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겁나 영업하고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알다시피 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시작했어.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할 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집중하면 할 수 있다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매일 확인하는 거야. 너희가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다면,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너희들이 목표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니까. 자, 두 번째, 너희들은 노동소득을 제대로 바짝 모아야 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니까 잘 들어봐. 오케이?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자, 앞으로 너희들은 월급 받으면 각종 카드값이나 사용료 지불하는데 다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체 월급의 40%를 계속 모아가야 돼. 그리고 이거 실천하잖아? 너희들 부자 된다고 내가 진짜 장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소득의 40%를 모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만약 너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면 그 중에서 400만 원을 너희를 위해서 빡시게 모아.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냅두지 않을 거야. 정부는 너희를 믿지 않거든.
와 쟤네가 돈 다 써버리기 전에 먼저 받아내야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국세청 놈들이 원천징수로 40% 그러니까 400만 원을 일단 월급에서 먼저 챙겨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국세청한테 400만 원을 세금으로 뜯기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400만 원을 어떻게든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야? 남은 돈은 200만 원 뿐이잖아. 그럼 그 돈으로 한 달 사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배우자랑 같이 계산을 해야 한다고. 이런 계산을 미리미리 계속 해놔야 새 차를 사러 가려고 할 때 새 차 살 돈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35살 때 내가 10억 부자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니까. 왜냐면 10억으로는 내 목표에 턱없이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난 여전히 4만 원짜리 싸구려 신발 신고 셔츠가 다 해질 때까지 입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 새끈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요타 캠리 탔어.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어도 캠리 탔다고. 왠지 알아? 난 지금 설명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나는 국세청에 이 잣 같은 세금을 계속 냈다니까. 알겠어? 그리고 매달 400만 원씩 저축하면서 200만 원으로 살았어.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건 200만 원으로 사는 건 겁나 부족하다는 거야. 이걸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빡빡하더라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400만 원은 사실 저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네. 나는 돈을 저축한 게 아니라 계속 쌓아간 거야. 나는 계속 저장을 했어. 계속 비축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 암튼 돈은 저축하는 게 아니야. 알지?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다. 그건 마치 빈 공책 같은 거야. 공책은 우리가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 돈도 똑같아. 돈도 너희들이 잘 활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현금은 왕이다. 뭔 개소리야. 현금은 쓸모가 없어. 왕이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 쓰레기지. 그대로 놔두면 아마 다 사라질 거야. 누군가 묻겠지. 은행 계좌에 너무 오랫동안 두면 돈이 없어진다고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돼. 늘 그래왔어. 너희들의 과거의 기억을 잘 되살려봐. 돈을 은행에 넣고 냅두면 안 된다니까. 마야강 파블로 에스코바 기억나?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도 이거였어. 곰팡이, 벌레, 쥐새끼 같은 놈들이 돈을 다 가져간다고. 그런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계속 오랫동안 짱박아 두지 마. 왜냐면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제로가 될 거라는 걸 왜 몰라? 오케이? 자, 이제 이 개념을 갖고 계산해보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야? 매달 2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볼게. 2천만 원이면 뭔 일이 생길까? 800만 원은 저장해두고 800만 원은 세금으로 뜯기고 이제 4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봐봐. 이게 예산을 짜는 올바른 계산법이라는 거야. 3천만 원을 벌면 1200만 원 저장해놓고 1200만 원 세금 내고 너희들한테 600만 원이 남겠지. 그럼 이제 한 달이면 1200만 원이 모이고 1년이 되면 1억 4,400만 원이 되고 10억이면 14억 4천만 원이 돼서 10억대 부자가 돼 있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두 번째 개념은 40%를 일단 계속 저장하는 거라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파산하기 전까지 투자하는 거야. 뭘로? 그동안 쌓아놨던 40%의 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알을 낳아야지 좋은 거지. 알을 낳지 않으면 그냥 잡아먹는 게 낫지. 안 그래? 마찬가지로 돈도 돈을 만들어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의 목표는 자, 네 번째, 쌓아두었던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자동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인 패시브 인컴이 노동소득을 따라잡을 때까지 투자하는 거야. 겁나 빡신 게임이지.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매달 계속 빡시게 돈을 쌓는 거야.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쭉쭉 담으라고. 언제까지? 원하는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투자할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절대로 확신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아무데나 돈 넣고 잃으면 절대 안 된다. 이 피 같은 돈은 잃으면 안 되는 거야.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세 번째, 돈을 잃지 마라. 그래서 확신이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거야. 은행에다 돈 넣어놓지 말고. 내가 말했잖아. 거기 넣어놓으면 돈 잃는 거랑 똑같다니까. 은행은 너희들한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아. 은행에 둔 원금이 2배가 되려면 833년이 걸릴 거야. 은행 금리로는 833년이 걸린다고. 만약에 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매일 확인해봐. 내가 번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알겠어? 여기 보면 너희들의 최종 목표는 패시브 인컴이 너희들의 한 달 노동소득을 넘어가게 하는 거야. 이해되지? 다시 한번 계산해봐.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제드, 지금 패시브 인컴이 월급 넘어서지 않았어? 매달 11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거봐. 저 친구의 월소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잖아. 연말에 받는 보너스가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제 저 친구는 투자로 얻는 월소득이 월급을 넘어섰다고. 이제 좀 의욕이 생기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 예전 사람들은
빚이 있으면 일할 동기부여가 된다고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에 슈퍼카 할부금 내려고 의욕적으로 좀 일하다가 금방 다시 사그러들 거 아니야. 자, 다시 총정리해볼게. 이거 굉장히 간단하다. 일단 목표 설정. 너희들의 목표가 뭐야? 경제적 자유요. 그래, 경제적 자유. 그럼 숫자로 계산해보면 너희의 첫 번째 목표는 100억이야. 그거보다 낮으면 안 돼.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 첫 번째, 목표를 일단 100억 만들기로 설정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수익의 40%를 쌓는 거야. 그 40%의 돈들을 쌓아서 나중에 시드머니가 될 거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아마 이 과정이 처음에는 겁나 어려울 거야. 미친 듯이 고플 테니까. 언제까지? 진짜 수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세 번째, 돈은 겁나 쌓아둔 채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쌓아둔 돈으로는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은 누구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예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어. 그 당시 투자된 돈이 많이 있었는데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내 정책이니까 난 그 정책을 어길 수 없으니까 어머니지만 거절한 거야. 그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은행도 아니고 도와줄 수 없다고. 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 실제로 나도 항상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봐봐, 이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니까. 나도 지금도 계좌에 돈을 쌓고 있어.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이해가 돼? 이게 내가 말하는 거지처럼 산다는 의미야. 돈을 다 소비로 써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투자하기 위해 쌓아둔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곳을 찾아야겠지? 기억하지? 세 번째가 뭐라고? 돈을 잃지 마라. 자동차? 지르지 마. 그냥 리스해. 사는 집? 사지 마. 그냥 렌트해. 소비하는데 아무것도 사지 마.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언제까지? 원금을 잃지 않을 만한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그때를 위해서 잠시만 쌓아두라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면서 상승해서 시간이 5년, 7년, 10년 쭉쭉 흐르면서 드디어 황금알을 낳는 거의를 가지게 될 거야. 그게 안전자산이고 매일 일정하게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까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걸 계속 더해가면서 더 크게 투자 수익을 복리로 불려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월요일 아침에 딱 출근해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지. 난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번다고. 그래도 항상 빈털털이 거지처럼 행동하고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야. 그럼 이 짓을 언제까지 하냐고? 언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언제든.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 자신의 목표가 달성됐다면. 어릴 적 우리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넌 커서 나중에 꿈이 뭐니? 어른이 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장래 희망조사, 꿈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묻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계속 생각하고 훈련받고 자라왔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사업가가 되려면, 투자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장래 희망이라는 명칭 아래 직업훈련 교육만 받고 자라온 것은 아닐까요? 자신이 미래에 갖게 될 직업만큼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교육과 이를 위한 투자와 사업의 중요성을 균형감 있게 배우지 못하고 사회로 나온 젊은 2030들에게 전세계 경제 자기개발 분야의 최고의 책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에이, 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걱정 안 해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판단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한 번 늙으면 다시 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산과 빚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가장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이제 70대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또래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로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한창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을 2030 분들께 도움이 되는 투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의 영상에서 보셨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2030 세대들의 큰 실수에 대한 언급은 사실 2030 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앞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어 열심히 살면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체감한 우리 모두에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럼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명 젊은 사람들이 하는 큰 실수가 무엇이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그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젊다는 건 여러분께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곤 훌륭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젊을 땐 많은 것에 재미를 느끼고 삶이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엔 모두 새로운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직장을 원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 책에도 나온 현금 흐름 4분면 차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E는 직장인, S는 자영업자,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 웹디자이너 같은 전문직이고 B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의 사업가, I는 전문 투자자를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사업가나 투자자로 가고 싶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게다가 사업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사업가와 투자자 쪽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있고 나와 와이프는 현재 그쪽에 있으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직장과 자영업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 책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 삶과 목적을 채워줬죠. 내 열정이 아니라 목적을요. 제 목적은 사업가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서 직장과 자영업틀에 갇히게 되는데 그럼 그들은 가장 높은 세금을 냅니다. 직장인은 40%, 자영업은 60%, 사업가는 20%. 그런데 투자자는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저는 20대쯤엔 사업가나 투자자의 영역으로 가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고 싶지 않은 것들을 배웠고 하기 싫은 일들도 했어요. 세금도 배우고 부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보험 관련 강의도 들었죠. 그렇게 하기 싫은 것들을 하면서 사업과 투자자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절대 안 할걸요. 그들은 열정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나는 열정을 원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2030들이 하는 큰 실수는 이 두 영역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당신은 뭘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탐욕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돈 버는 걸 좋아했어요. 돈은 없는 것보다 많은 게 훨씬 좋잖아요. 전 바다까지 가보고 부자도 돼봤는데 고를 수만 있다면 언제든 돈이 많은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향한 힘든 과정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자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곳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되는 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2030들이나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직장이나 자영업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투자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싶어 했었던 자산은 자영업이 아니라 부자들이 소유한 큰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영업자는 일을 쉴 수 없잖아요. 노력 끝에 결국 저는 큰 사업체를 소유했고 몇 년 전부터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저는 목표점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대신 제가 좋아하는 자산들에 투자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결국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 그 영역엔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등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제 계획도 그들과 같은 거고요. 여러분, 앞서 보신 영상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던진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인가? 아님 내가 좋아하는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신 분 중에서는 뭘 하나만 선택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투자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얼핏 들으면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유를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보자면, 만약 내가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기라면 직업이란 관점에서 바라보면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장래 희망을 꿈꾸고 그 직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생각만 하게 될 텐데, 이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자산을 빠르게 축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다른, 어쩌면 더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다양하고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그 방향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적 소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일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도 우리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기요사키처럼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자신만의 기업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보단 자신이 좋아하는 자산을 빨리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 그게 엔잔러의 길이든 투자나 창업에 대한 공부든 자신이 좋아하진 않지만 월급이 많은 직장으로의 이직이든 그 어떤 것이 됐던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투자할 자금을 더 많이 벌어줄 수단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부자가 되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 그 어려운 시간을 참고 견디고 끊임없이 노력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비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소중한 일을 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영상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선 자신의 노동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영역이 아닌 자신의 자본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가와 전문 투자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길이고, 이 길을 향해 가기 위해선 매우 어렵고 힘들겠지만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일, 싫어하는 일들도 때론 하면서 계속 그 방향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누군간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기요사키 말이 다 맞다고 쳐도 결국 투자나 사업으로 성공하는 건 특출난 몇 명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 잘난 거 칭찬해주자면서 열심히 사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바보 만들어?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인데 젊은 시절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직업을 구하는 데만 열중했고 취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로버트 키요사키의 영상과 제 영상들이 그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한 장기적인 플랜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은 다양하고 모두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만약 부자가 되고 싶은 2030 분들 또는 그런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로버트 키요사키가 던진 이번 영상의 화두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분들께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 멘트를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똑똑해져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해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과의 차이는 그들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알겠죠? 저는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깨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전형적인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7시 출근길에는 밤사이 구독자님들이 남긴 댓글을 보고 대댓글을 달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며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는 투자자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틈만 나면 모든 시간은 투자 공부를 하던 투자자였는데 이제는 유튜브와 함께 하다 보니 상당히 시간이 빡빡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출근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면서 아침 8시 출근을 마치면 본격적인 직장인 모드를 발동해 최대한 집중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초집중 상태로 업무 시간 내에 모든 일을 마쳐야 최대한 많은 저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 퇴근을 하면 저는 보통 일주일에 이틀은 도서관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책을 읽고 유튜브 원고를 쓰고 투자 아이디어들을 메모합니다. 혹시 저녁에 도서관을 안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녁 시간에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만 있을 것 같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취준생, 고시생들은 물론 주부님들,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저처럼 퇴근하고 온 것 같은 직장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각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서관에서 7시쯤 도착해서 10시까지 대략 3시간 정도 투자와 유튜브 관련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과 한두 시간 정도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쉬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 자정 12시든 새벽 1시든 전 무조건 1시간을 더 채워 총 하루에 4시간을 투자와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하루를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새벽 6시 저는 또 똑같이 그 전날처럼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직장인으로 돌아가고 출근길에 다시 유튜버와 투자자로 출근 이후에 다시 직장인으로 퇴근하고 다시 투자자와 유튜버로 끊임없이 모드를 변경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참 고생이 많다. 먹고 살기 힘들지? 그냥 좀 내려놓고 맘 편하게 살아. 젊어서 그렇게 돈 한다고 돈이 모이는 거 아니다. 늙으면 골프도 못해. 허리 돌아갈 때 부지런히 배워놔. 어차피 투자든 유튜브든 사업이든 될 놈들 아니겠어?
아니다 싶으면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직장생활 올인하고 정년까지 다니면서 눈치 보고 버티기 모드 들어가.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분들도 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투자를 진행하면서 한 문장을 만들었고, 유튜브 인트로 영상에도 나왔던 멘트,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저는 이 시공간의 자유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도서관에 앉아 이렇게 유튜브 대본을 쓰고 투자 서적을 읽고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누군간 또 제 직업이, 직장이 안정되지 않아서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안정된 직장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겠냐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전 나름 안정된 직장과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건 직장과 나는 계약 관계이고 나의 연봉은 계약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라는 이 현실이 제가 투자에 집중하고 계속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 연봉이 얼마든 그건 내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닙니다. 내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월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능력과 시간을 제공하고 돈과 바꾼 기회비용이지 머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구축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와 나의 공생관계는 서로가 계약 연장을 원할 때까지만 지급된다라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으로 지내는 동안 투자자로서의 삶을 병행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진행했던 얘기들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뭔가 빡빡하고 숨이 막히십니까? 아니면 듣는 내내 왠지 모를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정신없이 하루가, 한 주가, 한 달이 지나가지만 그 지나간 길 뒤에는 알차게 축적된 자산들과 영상 컨텐츠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자산들의 가치가, 영상들의 조회수가,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냐? 아닙니다. 오르내리죠. 좋은 시기와 아닌 시기가 계속 반복해서 오죠. 하지만 제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과 행위를 반복한다면 결국 그와 관련된 모든 리스크는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아직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다면 회사라는 소중한 파트너와 계약한 업무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해서 일하고 높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퇴근 이후에는 쓸데없이 친목도모하고 업무의 연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술자리 갖고 담소 나누면서 자신의 피 같은 저녁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회사와의 든든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기개발과 자신만의 투자 소득과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보통 자고 휴식하는 시간 8시간 정도 잡고 나면 16시간이 남죠? 그중 출퇴근으로 2시간 정도 쓴다고 치면 14시간이 남는데 최소 8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사용하니까 나머지 6시간이 남겠죠? 그럼 가족들과 대화하거나 본인만의 여가 시간으로 2시간 정도 쓴다고 해도 최소 하루에 4시간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육아에 바쁜 분, 야근이 많은 분, 출퇴근 시간이 긴 분 등 각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음 투자를 시작해서 시드머니를 모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쓸 돈 다 쓰고서 남은 돈 모으나요? 아님 모을 돈 먼저, 투자할 돈 먼저 빼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나요? 어떻게 해야 시드머니를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었는지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위한 하루의 4시간의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이것저것 챙길 거 다 챙기고 나면 시간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의 4시간 먼저 챙겨놓고 나머지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에 4시간이 확보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든 하루에 4시간이 확보됐다고 치면 이제부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하루에 5일 출근하시죠? 그럼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이면 총 40시간 근무잖아요. 그 대가로 회사와 계약해서 월급을 받는 거고 그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에 4시간씩 주말 포함해서 7일간을 활용한다면 총 28시간이 확보되죠? 그럼 여러분은 회사 업무에서 보이는 퍼포먼스의 70%에 해당되는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확보한 겁니다. 단, 회사와 달리 28시간에 해당되는 시급은 처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 안 했다고 쪼는 사람도 없고 내일까지 중간 보고 하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정말 어이없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안 쪼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죠? 회사에서는 상사가 그렇게 쫀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그 중요한 일에서는 아무도 안 쫀다는 이유로 스스로 눈을 감고 현실을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뭐 꼭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일 정신 차리고 하면 되지 뭐. 이게 무슨 업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용히 침대에 눕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 따면서 스스로를 자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될까요? 경제적 자립이니 시공간의 자유니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자산이든 그 자산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오르내리는 몇 번의 변동성을 이겨낸 이후 생긴 안전마진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고 이를 활용해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자신의 노동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기 위해선 굉장히 치열한 투자의 과정과 리스크를 충분히 녹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까지는 매일매일 자신의 시간을 갈아 넣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부족한 영역을 채워나가는 절대적인 시간 확보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많은 구독자분들께 여러분들이 현재 쏟고 있는 열정과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멈춰있는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으셔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노력으로 녹고 있는 리스크를 생각하며 힘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